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김일봉 내과인 김일봉입니다. 이 늦은 시간 저녁에 이렇게 이 산부인과 학회에서 초청하시는 강사에 초청돼가 정말 영광입니다. 이 박노준 회장님이야 여러 집행부님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런 영상 강좌를 한 나우앤나우 모든 분들에게 저의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알아야 할 갑상선 질환의 초음파 진단티, 이렇게 주로 이제 초음파 검사법과 그리고 초음파 검사에 하고 나면 반드시 따라야 될 갑상선 FNA, 또 갑상선 FNA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바로 하기 전에 우리가 그 팬텀을 이용해서 갑상선 FNA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연습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한 저희 병원의 이제 갑상선 그 유도암 정리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 진료실입니다. 진료실에 바로 이 초음파 기계 갖다 놓고 바로 하는데 아마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많은 강의를 합니다. 이게 또 녹화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뭐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지금 갑상선에 대한 관심 많습니다. 모든 뭐 갑상선 질환은 저 개인적으로 내과 의사입니다만은 모든 의사가 다 알아야 할 질환인 것입니다. 이 갑상선은 또 목의 표재성 장기이고 또 초음파 검사로서 그 해부와 구조를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부학은 갑상선은 목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우측 갑상선, 좌측 갑상선이 있고 중간의 부분이 이스무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피라미달 로브라 해서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은 혈관이 동맥이 이제 2개, 정맥이 3개가 됩니다. 위에는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는 그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에서 분재가 되죠. 그 다음에 인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가 있고 베인이 3개입니다. 그리고 동맥이 2개, 정맥이 3개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초음파 스캔상입니다. 초음파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트라키아가 있고 이 위쪽에 이스무스가 있습니다. 라이트 사이로 그랜드, 랩 사이로 그랜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은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인터널 주글라 베인이죠. 사이로이드 그랜드는 조금 희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에 콜로이드에서 반사가 많이 되어 그렇습니다. 혈관은 끊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위쪽에 머슬이 있습니다. 이 스트랩 머슬에 가지요.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 그 다음에 옆쪽에는 SCM 머슬, 그 다음에 밑쪽에는 이제 롱기스콜리 머슬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갑상선 뒤쪽에는 이소파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갑상선 암 중에서 유도암인 경우에는 이 에코제니시티가 굉장히 떨어져가 현저한 저에코라는 말을 쓰는데 이 현저한 저에코는 기준은 이 안테리어 스트렘버스보다 에코가 떨어진 것을 현저한 저에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갑상선 스캔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스캔 하실 때 바로 갑상선만 보지 마시고 위에서부터 차근하게 내려오시는 게 좋습니다. 내려오다 보면 림프노드라든지 또 액토픽 사이로이드라든지 사이로글살 닥터시스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만디블이 보이죠. 보는 희게 보입니다.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서만디블 에리어에 서만디블 그랜드가 있습니다. 등 쪽이 보이고 이쪽에 림프노드가 있는지 이런 거 잘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내려오시면 하이오이드 본, 설골이 있습니다. 설골 부분에 액토픽 사이로이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사이로이드 카티리지가 있습니다. 사이로이드 카티리지.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트라키하고 이스무스가 있습니다. 이 갑상선 스캔을 할 때는 우리가 이스무스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무스부터 먼저 하지 않으시고 다른 쪽을 먼저 하게 되면 이스무스의 병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무스를 먼저 하시고
우측 갑상선의 횡단상을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좌측 갑상 횡단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종단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메타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스무스의 두께는 4mm 정도로 봅니다. 4mm 이상 되면 두꺼워졌다. 그 다음에 요걸 보통 일반적으로 1.5cm AP 다이아메타인데 2cm 이상 되면 커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캔법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위쪽에서부터 쭉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장축상을 봅니다.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죠. 쭉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종단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빠지지 않고 다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단상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프루브를 각도를 이렇게 틸팅 해가지고 병변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갑상선은 사실은 뭐 검사하기가 아주 쉬운 장기가 되고 별로 놓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이 이제 부분에 요 부분이 이제 이소파구스입니다. 이소파구스 부분을 가끔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소파구스 위쪽에 다이버티큘럼이 있으면 마치 그 안에 이소파구스 랩 사이드 그랜드의 그 믹스되고 결절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소파구스는 이렇게 이제 장축상을 해보시면 이소파구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춤을 삼키거나 또 콜라라든지 기포성 액체를 먹으시면 이 다이버티큘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사이로이드 카트리지나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있는데 이 크리코이드 카트리지 부에 소프트 티슈가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마치 이 사이로이드 글랜드 내측의 종괴성 병변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슈도메스 리전이죠. 그 다음에는 사이로이드는 뜯고 싸고 있는 이 사이로이드 글랜드 안에 요 셉툼이 있습니다. 이 셉툼은 사이로이드를 싸고 있는 캡슐이 안쪽으로 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 셉툼의 쪽으로 이렇게 초음파 빔이 들어가다 보면 감쇄가 많이 돼서 요 뒤에 저에코로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괴성 병변을 오해하는데 이 종단상을 해보시면 이렇게 셉툼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이버티큘럼이 있죠. 다이버티큘럼이 있으면 이 다이버티큘럼 보시면 요 안에 가스 에코죠. 여기 가스입니다. 가스 에코서 마치 이제 칼시피케이션이나 다른 메스 리전을 오인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도 이런 분이 다이버티큘럼을 메스인 줄 알고 FNA를 하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보시면 이렇게 코먼 카로티드 아터리 옆에 이렇게 칼시피케이션 머티리얼 있고 이렇게 섀도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림프노드 칼시피케이션으로 오해하시는데 이는 림프노드 칼시피케이션이 아니고 서비칼 버테브라가 이렇게 와가지고 투버클이 되죠. 여기 안테리얼 투버클입니다. 포스리얼 투버클도 여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로그로살 닥트 시스트가 됩니다. 사이로이드 글랜드는 턱에서 생기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일부 이제 그 내려오는 통로에 이렇게 덕트에 시스트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트니까 뒤에 이렇게 후방 음양 증강이 보이죠. 때로는 요 사이로그로살 닥트 시스트에 인펙션이 되는 수도 있고 아주 드물게 여기에 또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일부 남아가지고 파피러리 캔서를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토픽 사이로이드가 있습니다. 사이로이드가 이제 사이로이드 어퍼 쪽이라든지 로우 쪽에도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이로이드 글랜드하고 에코제니시티가 비슷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액토픽 사이로이드 글랜드의 노듈 하이퍼플라시아라든지 또는 이런 결절이 생겨가지고 에코젠시가 틀리는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결국은 FNA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사이로이드 글랜드 중에서 주위에 어퍼 쪽, 로우 쪽, 그러니까 우측, 좌측, 상하 쪽에
그 파라사이로 그랜드가 있습니다. 파라사이로 그랜드는 어퍼 쪽에 파라사이로 그랜드는 어퍼 쪽에 내측에 있습니다. 어퍼도 완전 어퍼가 아니고 조금 3분의 1의 내측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커지고 그 안에 뭐 낭성 변성이 생기거나 다른 뭐 그게 이상이 생겨야 보이죠. 그러나 로 쪽의 사이로이드의 파라사이로 그랜드는 비교적 잘 보입니다.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쪽은 랩터 쪽의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죠. 이런 아데노마가 생기면 안에 시스틱 디제네이션이 생기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별점은 역시 이건 라이트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횡단상에서는 이것이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인지 또는 그 다른 뭐 사이로이드 그랜드에 있는 결절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종단상을 해보시면 이 사이로이드의 로우폴 밑쪽에 떨어져 가지고 결절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에는 칼라 도플러를 해보시면 림프노드와 감별이 됩니다. 림프노드는 하일룸에서 이렇게 들어가 혈류가 뻗어나가죠. 그러나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는 바깥에서 이렇게 혈류가 들어오는 그런 소견을 보입니다. 또 이런 시스터가 생겼을 때는 이 사이로이드 그랜드의 시스터들은 대부분 결절이 시스틱 디제네이션에 있는 거라 씁니다. 그러나 그래서 찔러 보면 안에 블라드가 나오거나 또는 콜로이드가 나오거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나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는 이 부분을 찌르시면 아주 클리어한 플루이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어시에를 해보시면 이게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는 대부분 양성이고 또 캔서는 굉장히 칼시노마 드뭅니다. 그리고 그 투석하신 분들 크로닉 리나 페일리어에서는 양쪽에 파라사이로이드 어퍼로 양쪽에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 하이퍼플라시아를 동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디퓨저 사이로이드 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로이드 질환은 미만성 질환과 결절성 질환으로 나눕니다. 그레이브스 디지즈는 우리 사무의학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자분들이 젊은 여성에 대해서 갑자기 사이로이드가 커지면서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스웨일링 됐고 칼라 도플러를 떼어보시면 이 혈류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아주 그 호르몬을 생산을 많이 하면서 혈류 신호가 굉장히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이로이드 그랜드의 혈류 신호가 증가되는 걸 보면 야 이것은 그레이브스 디지즈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사이로이드 아트리의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가 40 이상 되면 하이퍼파라사이리즘 이런 걸 의심한다 이랬지만 이 정도는 요새 검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초음파 영상 검사하고 안티-TPO 안티바디라든지 TCO 리셉터 안티바디인데 TCSH 리셉터 안티바디가 제일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시모토 사이로이드 아티스. 이 일반적으로 참 부인과 선생님들이 이걸 조금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시모토 사이로이드 아티스는 오토이뮨 디지즈입니다. 이 우리 몸의 사이로이드 그랜드의 림포사이트하고 플라스마 셀이 이 침륜이 되면서 사이로이드 그랜드를 디스트랙션 하는 병변이 됩니다. 초기에는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좀 이렇게 커지게 되고 하이퍼사이리즘을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이 저장된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 유사이로이드, 사이로이드 기능이 정상이고 나중에는 이제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떨어져 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외래에서 하시는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고지혈증 환자들, 중년 여성의 고지혈증 환자들이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을 리플레이스먼트 하면 고지혈증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초음파상에는 디퓨저 폼, 그 다음에 노듈라 폼, 결절 폼이 있습니다. 대부분 디퓨저 폼이 많습니다. 이 갑상선이 좀 초기에는 커지고 에코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갑상선이 디스트랙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헤테로지너스하죠. 호모지너스입니다. 그리고 갑상선이 디스트랙션 부분에 이 마이크로 노즐, 작은 결절이 생기는데 이걸 슈도 노즐 합니다. 이 갑상선의 그 폴리클이 디스트랙션 됐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에 파이브로셉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칼라 도플러를 해보시면 헬루시노가 중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상선이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갑상선이 호르몬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TSH가 굉장히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시면 우리 갑상선 할 때는 프리 T4하고 TSH가 제일 중요하죠. 프리 T4,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인데 TSH가 올라가 있죠. 왜 그러냐면 많은 남아있는 적은 갑상선의 호르몬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TSH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줄라 폼, 결절 형태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 결절 형태는 아주 다양하게 보입니다. 다음에 또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영상으로 보이십니다. 보시면 갑상선이 저에코 부분도 있고 정상 에코 부분도 있죠. 어떤 부분은 고에코 부분도 보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갑상선이 디스트랙션 되고 파이브로시스가 되게 됩니다. 갑상선을 잘 보시면 요 이스무스가 좀 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초기에는 똥똥한 폼을 합니다. 그리고 표면을 보시면 보십시오. 이렇게 물결처럼 보이죠. 이게 왜냐하면 갑상선이 결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코젠시가 아주 헤테로지너스합니다. 칼라 도프를 보시면요. 이 헬류신은 이렇게 중과된 부분, 저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새카만 부분에는 헬류신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갑상선이 디스트랙션 되기 때문에 헬류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이스무스가 커져 있다는 거죠. 이런 소견을 보시면 하시모토 사이로이드이티스 있습니다. 가끔 보시면 이제 결절 형태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시모토 사이로이드이티스가 전체적으로 디퓨저하게 앉고 일부분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하이포 에코익 하게도 나오고 있고 하이포 그 고에코 부분에 안에 시스틱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고에코로 보이는 부분 있고 스펀지 폼으로 나오는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것이 노졸라한 하시모토 사이로이드이티스인지 그렇지 않고 다른 결절성인지 감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티마이크로소마 안티바디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 보시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에이트로픽 사이로이드이티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로이드가 그 하시모토 사이로이드이티스라든지 그레이브스비라든지 여러 가지 병을 오래오래 앓고 나면 결국 갑상선이 위축이 되죠. 이쪽 갑상선은 비교적 괜찮은데 이쪽은 굉장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갑상선의 실질이 줄어들고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하시모토나 이런 병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TS 리셉터 블로킹 안티바디에서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일 때는 이런 리셉터 블로킹 안티바디에 있고 중년이나 노인에서는 아마 하시모토 사이로이드이티스에 한 오랜 경과 후에 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에서 우리나라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파피러리 캔서죠. 그래서 파피러리 캔서가 한 90% 이상입니다. 9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암에서 초음파상은 파피러리 캔서, 클래시컬 타입의 파피러리 캔서 이야기입니다. 갑상선 결절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퓨어 시스틱, 완전 시스틱 할 때는 이건 비나인입니다. 그리고 요 콜로이드, 시스틱하고 여기에 보시면 요거의 콜로이드입니다. 콜로이드에서는 있으면 요 코메텔 에코가 있죠. 해성꼬리처럼 보이는 이런 게 보이면 이거는 비나인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스틱 폰하고 솔리드 폰하고 서케이스가 마치 스폰지를 잘라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스폰지 폼인데 이거는 비나인 결절입니다. 이 세 가지는 뭐 완전한 비나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걱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사이로이드 안에 고에코로 이렇게 보이는 결절이 보이시가 걱정하시는데 사이로이드에서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대부분 사이로이드가 디제네이션이 되고 이 안에 콜로이드가 꽉 차가 있는 겁니다. 콜로이드 데브리라든지 콜로이드 크리스탈이라든지 디제네이션 된 폴리클이기 때문에
거의 다 비나인입니다. 말리그넌시는 고에코 결절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이 소견입니다. 우리가 이제 갑상선에서 말리그넌 노즐, 이 말리그넌 노즐과는 파피러리 캔서, 유도암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마크들이 할포했고 현저한 조했고 보십시오. 새카맣지 않습니까? 이 새카만 것은 왜 그러냐면 이 갑상선에 암세포가 확 증식을 해야 되면 암세포는 초음파 투과성이 아주 높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투과성이 높아져 가지고 저에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폴리클이 없어지죠. 콜로이드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의 결절을 보시면 요 뾰족뾰족한 합니까? irregular and spiculated. spiculate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걸 spiculated. lobulate는 이렇게 이런 것이 분엽상. 이런 것이 이제 이것은 암이 침륜한다는 뜻이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여기에 보면 하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이거는 파피러리 캔서의 사모마 바디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유방하시는 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횡단상에 털로된 요 AP 다이메타보, 요 트랜스버스 다이메타보다 AP 다이메타가 훨씬 깁니다. 이걸 털로된 와이드 암이죠. 그렇게 갑상선 암들은 이 결 따라 자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횡단상에서 AP 다이메타가 트랜스바이트 다이메타 클 때를 이걸 털로된 와이드.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은 갑상선 유두암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절이 저에코이고 요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파피러리스인데 콜로이드하고 감별을 해야 됩니다. 콜로이드는 자세히 보시면요, 요 코메테일 에코를 동반합니다. 코메테일 에코고 이 갑상선 암에는 횡단상이나 정단상에서 라운드하게 보이는데 이 콜로이드 크리스탈은 초음파 빔의 각도를 보시면 보통 파피러리 캔서는 이렇게 라운드한데 파피러리 여기에 콜로이드 크리스탈은 이런 식으로 선상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코메트 테일 에코를 보이죠. 이런 거 보이시면 콜로이드 크리스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갑상선에서 인터미디에이트 노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갑상선의 유동암의 대표적인 것은 현저한 저에코, 그 다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톨로된 와이드, 그 다음에 일레귤랄 또는 스피큘레이트 폼. 이거는 한 가지 소견이면 나와도 갑상선 유도암입니다. 그러나 이제 갑상선 유도암 중에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인베이시브한 침륜성하지 않고 결절 안에 있는 이런 엔캡슐레이트 캔서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전형적인 유도암 소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갑상선 오보이드, 일레귤랄 쉐이프, 스무스 일 디파이드 마진이나 림쉘, 에그쉘 칼시피케이션 이런 거는 비나인일 수도 있고 말리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시면 리닌 칼시피케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리닌 칼시피케이션 주위에 이렇게 저에코 부분이 있거나 칼시피케이션 이쪽에 디스랍션 되는 끊겨져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저에코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말리그널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FNA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절이 볼 때 캡슐을 인베이전 했냐 안 했냐 여기 크라이테리아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시면 요 다이메타 전체 다이메타가 50% 이상이 이쪽에 캡슐 쪽을 걸쳐 있을 때는 캡슐 인베이전입니다. 또 서컴프런스 요 둘레에 25% 이상이 이 캡슐에 물려 있을 때는 캡슐 인베이전이 됩니다. 캡슐 인베이전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결절에서 캡슐 인베이전이 있다면 이거는 말리그널시를 시사하는 소견이죠. 비나인 결절은 캡슐을 디스플레이스먼트 하거나 벌징하지만 인베이전은 잘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결절에서 폴리큘라 아데노마, 폴리큘라 칼시노마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의 유도암은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립니다만 핵의 소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핵의
이 현미경으로 봐서 유도암의 소견이 있으면 갑상선이 유도암입니다. 이것이 결절을 형성하든 인베이지를 형성하든 어떻든 FNA에서 뉴클리어스 자체가 이 파피럴 캔서든 파피럴 캔서입니다. 폴리큐럴 아데노마, 폴리큐럴 칼시노마는 합체가 폴리큐럴 네오플라스미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갑상선의 이 폴리클을 마이크로 폴리클을 형성하고 이 FNA로서 아데노마, 칼시노마를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이제 캡슐을 인베이전 하거나 수술해가 바스큘라 인베이전 하면 칼시노마, 그렇지 않으면 아데노마라고 그러죠. 초음파상으로 구별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폴리큘라 아데노마하고 비나인 폴리큘라 칼시노마 합체는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마하고 노즐 하이퍼플라시아의 간별점은요, 요 캡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캡슐이 아주 호모지니어스하고 비교적 두꺼운 균질한 여러 캡슐을 형성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균질한 캡슐을 형성하죠. 그러나 이제 노즐 하이퍼플라시아는 이 캡슐이 컨티뉴스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소견은 노즐 하이퍼플라시아 또 이 아데노마 하이퍼플라시아 합니다만 결절이 커지면 이 안쪽에 시스틱 디제네이션, 헤모라지, 네크로시스를 일으키죠. 그러나 이제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는 상당히 결절이 크더라도 네크로시스나 헤모라지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노즐 하이퍼플라시아는 캡슐이 불완전하고 크기가 어느 정도 크면 안에 시스틱 디제네이션, 헤모라지, 네크로시스를 일으킵니다. 폴리큘라 아데노마, 칼시노마는 커지더라도 캡슐이 비교적 인텍트하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노즐 하이퍼플라시아 보십시오. 결절이 네크로시스이고 캡슐이 별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이제 캡슐을 만드는 폴리큘라 네오플라즘,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형적인 파피러리 캔서하고 틀립니다. 폴리클을 형성하는 파피러리 사이로 캔서는 우리가 노즐 하이퍼플라시아라든지 폴리큘라 네오플라즘 감별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시면 시스터하고 솔리드 폴이 섞여 있는 시스틱 파피러리 사이로이드 캔서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보시면 안에 혈관이 혈류가 많고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합니다. 경우에 따른 에코제니시가 높은 파피러리 사이로이드 칼시노마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언트로 아이소에코이고 할로를 동반한 거, 에그쉘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는 이런 노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림프노드 메타셋입니다. 가끔 이제 림프노드를 보면 이렇게 림프노드 안에 시스틱 디제네이션이 있거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이거는 파피러리 사이로이드 캔서의 메타세이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준비해 주십시오. 사이로이드 FN은 아주 쉬운 겁니다. 두 번째 FN 동영상이 약간 흐립니다. 버전이 안 맞아 그렇습니다. 첫 번째 FN에 있고 두 번째 FN을 하고 있습니다. 결절이 이렇게 결절인데 FN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늘을 초음파를 보면서 니들링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니들링은 어레시브하게 해야 됩니다. 이 니들링 하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바늘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사이에는 한 2mm 정도 떨어져서 니들링 하게 돼요. 바늘을 보면서 니들링 하게 됩니다. 지금 바늘이 끝이 이렇게 보입니다. 버티컬 어프로치거든요. 버티컬 어프로치는 니들 팀만 관찰되게 되겠습니다. 주사기를 뺑뺑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돌리는 것보다 이 각도를 주면서 니들링 하면 요 주사기 니들 허브에 혈액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주사기를 당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모시간 현상에서 혈액이 이렇게 니들 허브에 오게 되겠습니다. 주사기로서 시린지를 당겨버리면 혈액만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빼게 되고 손가락으로 컴프레션 하게 됩니다. 환자한테 누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흡입된 그 아스피레이터를 이렇게 슬라이드에다 뿜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번 FNA 할 때 3번 슬라이드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스메어하게 되고 두 번째는 공기를 여가 뿜게 됐습니다. 이걸 다시 스메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니들 안에 들어있는 것을 털게 되겠습니다. 털어서 스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원 슬라이드로. 예.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FNL을 하기 전에 사실은 FNL을 처음 하시는 분이 FNL 하기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연습은 이렇게 슬라이드 그라스 주사기 시린지 홀더를 사용하셔도 좋고 안 사용해도 좋습니다. 돼지고기를 준비합니다. 돼지고기 등심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얼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냉동 말고 안 얼린 생돼지고기를 사용해가 베개를 이렇게 엮고 베개를 였습니다. 팻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드 그라스에 이름을 딱 씁니다. 연필로 써야 됩니다. 이름을 딱 쓰시고 그 다음에 코프린자에다가 알코올 95%를 였습니다. 필요시에는 대량의 바트를 준비해도 되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하게 됩니다. 요 초음파 기계에 어시스턴트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돼지고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돼지고기면 팻 지방은 고에코고 고기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렇게 꽂고 여기에 시린자 홀더를 사용해도 좋고 사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 바늘은 25게이지 가는 니들을 사용합니다. 깊숙할 때는 롱 니들, 짧은 거는 숏 니들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루브를 대면 여기에 지방이 이렇게 화면이 중앙에 하도록 하고 주사기를 찝니다. 여기 어시스턴트 오퍼레이터입니다.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찌르는 연습. 바늘하고 탐촉자는 2, 3mm가 좋습니다. 그래서 프루브는 약간 눕히고 주사기는 바늘은 버티컬하게 됩니다.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요 바늘이 들어가지요. 바늘이 들어가서 니들링 하게 됩니다. 바늘이 들어가서 확인한 다음에 니들링 하게 됩니다. 니들링 할 때는 10 내지 20초 정도 니들 투핸드 프로브먼트로 어레시브하게 니들링 해야 셰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셰포가 나오겠죠. 잘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카팅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바늘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매하는 거는 도말 연습은 CBC 바트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풀을 조금 빼가 이 정도만 뿜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사기에다 뿜어가지고 이렇게 두 손으로 꽉 잡고 여기에 덮어가지고 싹 밀어야 돼요. 밀을 때는 이렇게 해성꼬리처럼 만들어가지고 95% 알코올에 집어있습니다. 열 때는 슬라이드가 겹쳐지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바늘을 빼고 공기를 연 다음에 뿜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CBC 바틀에다 뿜어가 톡톡 틀면 상당히 많은 약이 나오게 됩니다. 요 해성꼬리처럼 된 게 아주 잘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도말할 때 이 절단면이 생기죠. 또 중간 부분이 시작하면 다 도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이 네임플레이트에서 시작해가 균질하게 도말을 해야 됩니다. 많은 약이 나올 때는 털고 남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해버리시면 이렇게 되면 CBC 스메아가 돼가지고 백리가스가 판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 성분을 뽑고 나머지 세포 성분으로 도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갑상선의 저에코 부분이 있죠. 요 갑상선의 좌측 갑상선 저에코 부분이 있습니다. 요렇게 끝에 요 바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니들 팁을. 요렇게 하면 파피러리 캔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도암은 대부분이 이렇게 침윤행 유도암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전형적인 유도암 소견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엔캡슐레이트 되거나 파셜리 인베이지브 하거나 시스틱 타입이거나 디퓨즈하게 있거나 진구성 경화형은 사실은 초음파에서 감별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는 것은 침윤형 유도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스틱 타입입니다. 이 부분은 시스틱이고 이거는 솔리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유도상 구조를 하는 이렇게 유도상으로 구조가 되고 FNA를 해보시면 이렇게 뉴클레우스가 아주 하얗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사립 소체입니다. 요 뉴클레우스 하얀 뉴클레우스에 뉴클레 그루브가 보이죠.
마치 커피빈 어피어런스입니다. 그리고 사이토플라즘이 안에 들어간 슈도 인크루전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행적인 유도암은 이렇게 캡슐이 없는 침륜행이죠. 침륜행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낭성 유도암이죠. 시스틱 포션, 솔리드 포션이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갑상선의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같이 있는 유도암이 있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시면 솔리드 포션이 있고 시스틱 포션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런 때는 FNA를 할 때는 이 바깥에 침융 부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하면 세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찌르게 되면 여기 atypical 셀이 나오고 바깥에 이렇게 침윤한 부분을 찔러야만이 파피럴 캔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FNA 한 번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피럴 캔서가 의심돼 가지고 하시모토 사례인데 첫 번째 FNA는 세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피트 FNA에서 파피럴 캔서가 나왔습니다. 반복 셰퍼리지죠. 아주 작은 미소 유도하면 보통 요즘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트라케를 인젝하거나 캡슐을 인베이저 할 때는 FNA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트라케를 먹거나 캡슐을 먹으면 수술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5mm 정도 됐지만 FNA에서 파피럴 캔서가 나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비나인 결절도 보이죠. 이런 결절인데 FNA에서 파피럴 캔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encapsulated type of papular cancer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콜로이드 시스템입니다. 마치 현재한 저의 코에다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처럼 보이죠. 찌르니까 아니라 하는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캔서 같으면 딱딱한 솔리드한 결절인데 찌르는 순간 시스트이기 때문에 아무런 결절에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찌르니까 앞에 시스트가 나왔고 세포 성분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갑상선 초음파 또 갑상선 FNA 하시는 방법 또 갑상선 FNA를 하기 위한 연습 돼지고기 팬텀을 위한 연습 이걸 하고 저희 병원 정리를 같이 보았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예. 예,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최근에 갑상선 질환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동기인데 산부인과 선생님 개업하시는 분인데 저 갑상선 FNA 배우시가 저보다 FNA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은 이 초음파도 중요하지만 FNA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우리가 질환은 초음파로 병변을 발견하고 CT, MRI로 말리그넌시를 진단하는데 갑상선 질환은 이것이 말리그넌시인지 비나인 간별은 CT, MRI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FNA로 진단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은 아주 좋은 점이 이 암이 굉장히 슬로우 프로그레션 하기 때문에 이 갑상선 암을 설사 놓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놓치면 내년에 찾으시고 내년에 찾으시면 전해년에 찾아도 된다 할 정도로 슬로우 프로그레싱 합니다. 그러나 단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참 올드 에이지 나이 65세 되면 갑자기 갑상선암이 아주 나쁜 갑상선암으로 아나플라스틱 타입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는 암이 슬로우 그로잉, 나이 드신 분은 래피드 그로잉 반대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FNA 할 때는 다른 거는 조심할 게 없습니다만 FNA 할 때 반드시 혈류를 칼라 도플러 때가 결절 부분에 동맥성 혈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동성 혈류를 찌르면 큰일 납니다. 헤마토마. 그 다음에 들어갈 때 결절 주위에 혈류 신호를 보고 그 혈류를 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FNA 할 때는 중심부보다는 변년 저해코 부분을 찔러야 되겠습니다. 타겟. 그리고 낭성 부분을 찌르면 세포가 전혀 나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질문이 좀 있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예. 여기에 803의 가빠이 부처님인데 우리나라 부처님 중에서 아주 잘생긴 미남 장동건 같은
현빈 같은 아주 잘생긴 부처님입니다. 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